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고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먹밥과 보물방망이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산골 마을에 부지런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속에 있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러 산으로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들의 노래와 다람쥐의 재롱을 즐기며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밭에 도착한 그는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죠. 아이고, 배고프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밥이나 먹어볼까?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에 앉아 보자기를 펼쳐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매실 장아찌가 들어있는 맛있는 주먹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크게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그만 주먹밥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가 앉아있던 곳이 경사져 있었기에 주먹밥은 굴러가더니 커다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밥인데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다니. 아쉬운 마음으로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떨어뜨린 주먹밥을 다시 찾으려 했지만 남은 주먹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멍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이자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먹밥이 대구루, 주먹밥이 대구루. 오, 이런 신기한 일이? 할아버지는 구멍 속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너무 신기하여 주먹밥 하나를 다시 구멍 속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또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뜨구루, 주먹 뜨구루.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참으로 재미있는 노래야. 노랫소리에 흥이 나서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을 헛디뎌 할아버지도 구멍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구멍 속에는 쥐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할아버지가 가져온 밥으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입을 맞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주먹밥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먹으려다가 실수로 구멍에 빠진 것인데 고마워할 것 없네. 맛있다고 해주니 정말 기쁘구나. 쥐들은 할아버지에게 떡을 대접하며 함께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대장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의 보물로 할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방망이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 방망이를 흔들면 맛있는 것과 필요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너희의 소중한 보물인데 내가 가져가도 괜찮겠느냐? 맛있는 주먹밥을 주셨으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방망이를 들고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이상한 일도 있네요. 주먹밥을 떨어뜨리고 구멍에 빠져 쥐들에게 보물을 받았다니.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면 이런 좋은 일도 생기나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호기심을 안고 방망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쌀과 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구멍에 떨어져 쥐들에게 보물을 받았다고? 나도 산으로 가서 보물 방망이를 받아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명 여기쯤에 있을 텐데 저 구멍이로구나. 그러나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자 수많은 쥐들이 할아버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쥐들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게도 보물이 나오는 방망이를 내놓아라. 그러자 쥐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방망이가 없습니다. 어제 오신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아, 누구를 속이려고. 어서 내놓지 않으면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양이를 데려오겠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쥐들은 답답한 듯 다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방망이는 정말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흉내내며 쥐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쥐들은 깜짝 놀라 동굴 속의 촛불을 모두 끄고 좁은 구멍으로 순식간에 도망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쥐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캄캄한 동굴 속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 거기 누구 없나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동굴 속에서 계속 소리쳤지만 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동굴 속에 있는 걸까요? 한편 전라북도 남원원에서 자란 한 젊은이인 양생은 하늘이 점지해준 처녀였습니다. 양생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만복사라는 오래된 절의 구석방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뛰어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시를 짓는 솜씨가 뛰어나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나라의 힘이 약해 외적의 침입으로 죄 없는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상황 속에서 실력이 있어도 관리로 나갈 수 없었고 인물이 좋더라도 돈이 없으면 혼인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관리를 뽑는 시험은 비리가 많아 힘 있는 사람들이 뒤로 거래하여 합격자를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력이 없는 집안 좋은 사람들이 관직을 독차지하게 되자 진정한 실력자들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양생은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달빛을 받으며 배나무 아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당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자 온통 흰 꽃잎으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양생은 문득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노래하는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짝을 만나고자 한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양생은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고아에 가진 것도 없어 시집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너의 외로움이 깊어 내가 사는 하늘까지 올려줬구나. 원래 인간 세계의 남녀는 내 일에 상관하지 않지만 너의 애절한 소리를 들으니 도와주고 싶구나.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짝을 점지준다고? 그것이야말로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튿날은 3월 24일로 해마다 그날이 되면 고을의 젊은 남녀들은 절을 찾아 향불을 피우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양생은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그날 저녁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생은 미리 준비해간 저포를 소매에서 꺼냈습니다. 저포는 주사위와 비슷한 모양으로 저포를 던져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저포놀이에 쓰였습니다. 양생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기면 부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니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여인을 제게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포를 던졌는데 양생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양생은 다시 부처님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겼으니 부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 아름다운 인연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제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런 다음 법당의 탁자 밑에 숨었습니다. 양생이 한참 동안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꽃같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너무나 아름다워 인간 세계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대략 20살쯤으로 보였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에 단정한 자태는 마치 옷을 타고 내려온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무슨 일인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하얀 손으로 향을 태워 향로에 꽂은 뒤 부처님에게 3번 절을 했습니다. 그 후 아가씨는 엎드려 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래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제 운명은 정말로 서럽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글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국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외놈들이 자주 쳐들어옵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왔다고 알리는 봉화가 그칠 날이 없고 싸움도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살던 마을에도 외놈들이 쳐들어와 건물을 파괴하고 백성을 약탈하였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피란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의 몸으로 피란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골방에 숨었습니다. 저는 숨어 외적들이 집을 뒤지고 약탈하는 소리를 들으며 며칠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외적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외적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이야기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외적들에게 분명 나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여기셨지요. 부모님은 집안의 체면이 깎였다고 하시며 저에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숨어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없는 산골에서 몸을 숨기고 산 지 벌써 3년입니다. 가을밤과 꽃피는 봄이 와도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제 외로운 마음은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그저 총일 앉아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보며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쓸쓸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좋은 짝을 만나야 하는데 사정이 이러하니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밤이면 괴로운 마음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부디 저에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가씨는 글을 모두 읽고 난 다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이를 엿보던 양생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뛰쳐나왔습니다. 아가씨,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오. 아가씨는 갑자기 나타난 양생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생이 법당에 숨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생은 아가씨가 방금 읽은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가씨가 부처님이 점지해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생이 말했습니다. 정녕 그대는 누구이시기에 이곳에 홀로 오셨단 말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그러자 아가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인간임이 분명하오니 의심을 부십시오. 당신은 아름다운 짝을 구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저도 외로운 사람이니 굳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생은 그 말이 진실임을 느꼈습니다. 아가씨께서도 하늘의 계시를 받으셨군요. 그러자 아가씨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 이 시간에 혼자 이곳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만복사는 절의 규모가 줄어들어 찾는 이도 많지 않았고 스님도 몇 명뿐이었습니다. 절도 수리를 하지 못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많았습니다. 스님들은 절 한켠에 옮겨 살고 있어서 법당 앞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건물만 있었습니다. 양생은 그나마 지붕이 온전한 방으로 아가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추한 것이라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아가씨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마주하니 양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가씨도 양생을 보며 부끄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아가씨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해 양생이 하는 이야기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제법 공부를 한 사람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에도 아가씨는 척척 대답했습니다. 양생은 아가씨가 교육 잘 받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하늘이 점지해준 사이가 아닌가요? 오랫동안 홀로 외롭게 살았던 처지였던지라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산에 달이 뜨고 달빛이 창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양생이 묻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신녀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를 찾아내셨군요. 아가씨는 반가운 얼굴로 신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왔느냐? 평소에는 문 밖에도 나가지 않던 아가씨가 안 보이길래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어 이렇게 찾아다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어서 인사 올리거라. 이분은 나이 차기 되신 양생이란 분이시다. 신녀가 양생에게 절을 하자 아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분명히 하늘과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좋은 인연을 점지해 주신 것이다. 그동안 짝을 만나지 못해 외롭게 살다가 이분을 만나 100년 회로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비록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이렇듯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경사가 아닐 수 없구나.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잔치 음식을 준비해 오라. 그 길로 신녀는 집으로 돌아가 잔치 음식을 준비해 돌아왔습니다. 뜰 아래에서 두 사람의 결혼 잔치가 열렸을 때는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양생이 보니 상에 차려진 음식들은 하나같이 훌륭하고 음식을 담은 그릇 또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복잡한 그림이나 글씨는 없었지만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양생은 이토록 고급스러운 그릇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술잔 또한 아름다웠고 술에서도 좋은 향이 나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물건이 아닌 듯 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아닌지도 모른다. 선녀나 여우가 변신한 것일까? 양생은 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아가씨의 밝고 고운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몸가짐은 양생의 의심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양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가씨는 양생에게 술을 권하며 신녀에게 술을 권하는 건주가를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녀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옛 노래 몇 곡밖에 알지 못한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났으니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노래 한 수 지어주십시오. 양생은 흔쾌히 허락하고 유명한 노래인 만강홍의 새로운 가사를 지어 신녀에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양생의 노래를 듣고 아가씨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났으니 당신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아가씨의 말에 양생은 고마움과 함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대의 사랑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양생은 꿈이 아닐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아가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마을에서 닭이 울기 시작했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신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만 돌아가거라. 신녀는 인사를 하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아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인연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서방님을 모시고 저의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기꺼이 아가씨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지날 때 갑자기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양생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개들이 양생을 보고 짖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상한 일이네. 길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 양생에게 물었습니다. 정가? 이런 새벽에 혼자 어디 다녀오는 거요? 양생은 사람들이 아가씨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크게 취하여 만복사에 있다가 옛날 친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양생과 아가씨는 깊은 숲을 헤치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이슬이 발을 흠뻑 적시는 산길이었습니다. 양생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 사는 곳이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노처녀의 거처가 이렇지요. 아가씨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걷는 사이 계영동이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들판에는 쑥이 가득 나 있었고 아담하고 고운 집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양생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아가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늑한 집에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의 시간은 인간 세계의 3년에 해당한다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인간 세계로 돌아가 하던 일을 돌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양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아가씨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저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 잠시 시간을 얻어 서방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양생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나 부부가 되어 100년을 약속해 놓고 갑자기 떠나버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니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지냈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양생은 아가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순 없어. 이대로 당신을 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아가씨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저승의 사람이니 저와 함께 있으면 서방님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연히 결혼한 사이인데 아무 죄도 없는 서방님을 죽게 놔둘 수는 없지요. 아쉬워도 이만 떠나셔야 합니다. 아가씨는 슬픔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생은 아무리 안 된다고 버텨봐야 아가씨만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당신 뜻대로 이곳을 떠나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아가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녀를 불러 이별의 잔치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못다한 사랑은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아가씨가 양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비록 인간 세계는 아니지만 사는 모습은 인간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지요. 떠나시기 전 이웃 친척들을 만나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가씨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얼마 뒤 연락을 받은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모두 꽃 같은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초대된 정씨, 오씨, 김씨, 유씨 성을 가진 여인들은 모두 좋은 집안의 딸들로 성격이 온순하고 학문에 능하며 시를 잘 쓰는 이들이었습니다. 양생이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들도 이승 사람이 아니요? 그러자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외적에게 화를 당하거나 일찍 병이 들어 시집도 못 가고 이승을 하직한 가엾은 사람들이지요. 저와 저들이 비슷해 서로 친하게 지냈답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흥이 나자 서로 일어나 시를 읊었습니다. 마침내 소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은잔 한 벌을 내어 양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라는 절에 갈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바라건대 보현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셨다가 부모님을 함께 베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 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양생은 계영동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가씨가 그리워 자꾸 뒤를 돌아맞지만 보이는 것은 쓸쓸한 불빛뿐 살던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양생은 지난 일들이 꿈만 같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생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총각, 3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나? 우리는 자네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 그 일이라도 당한 줄 알았네. 양생은 아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또한 아가씨와 지낸 날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양생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양생은 아가씨 말대로 은잔을 들고 보현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과 수레말이 행렬을 이루며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하인이 기가에서 은잔을 들고 있는 양생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 아가씨 장례 때 관 속에 같이 묻었던 은전을 누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선생이 은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인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인이 곧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낭독할 때는 드라마틱한 감정을 담아 청중이 몰입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합니다. 주인공의 아쉬움과 기쁨,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하며 특히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강렬한 목소리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흐름을 유지하며 청중이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의 톤을 유지합니다. 양생이 들고 있는 것은 딸을 묻을 때 함께 놓은 은잔이 틀림없었습니다. 여보, 손에 들고 있는 은잔은 어디서 난 것인가? 양생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되는 사람이 사랑의 선물로 준 것입니다. 주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에 차림새를 보아하니 남의 무덤을 터는 도둑처럼 보이지는 않네. 그 술잔은 내 딸과 함께 묻은 물건이라네. 그러자 양생이 콩콩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가씨를 만나게 된 일과 오늘 은잔을 가지고 만나기로 한 약속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발자가 불에 가요. 하나뿐인 딸을 외족들이 쳐들어와 잃어버렸다네. 난리통이라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개녕사 옆에 묻었지. 이제야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고 가는 길이네. 자, 내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거든 내 딸과 함께 오겠나? 그러고는 먼저 절로 떠났습니다. 양생이 홀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가씨가 시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양생과 아가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고 보현사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보현사에 들어가자마자 부처님께 염불을 하고 곧 흰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들과 친척들 누구도 아가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양생만 아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진지 드시지요. 양생은 아가씨의 말을 아가씨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럼 함께 밥이나 들게. 아가씨의 부모는 이상하게 여기며 이 모습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저 소리가 달그락거리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그제야 양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휘장 안에 이불과 베개를 넣어 신방을 차린 다음 양생과 아가씨가 함께 자게 하였는데 밤중이 되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끊어지고는 사라졌습니다. 아가씨가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묻혀 있어 외로웠습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당신을 만나 사랑을 얻었으니 평생 곁에서 모시며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싶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몸이고 당신은 인간 세계의 사람이니 헤어질 숙명은 막을 수가 없지요. 이제 저는 저승길로 떠나려 합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할 수가 없으니 서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는 말을 마치고 슬피 흐느꼈습니다. 아가씨의 울음소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이윽고 영원히 밖으로 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만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가씨의 부모도 아가씨와 양생의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생 또한 아내가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생과 아가씨의 부모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가씨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자네의 뜻에 맡기겠네. 그리고 내 딸이 지니고 있던 밥과 하인은 자네가 거두고 앞으로도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준비해 아가씨와 살았던 곳으로 가니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양생은 음식을 차려놓고 지전을 불사르며 주문을 지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성격이 온고 아름다우며 학문도 높았소. 그런데 난리를 겪고 그만 외적을 만나 목숨을 잃었구려. 황량한 쑥밭에 몸을 의지하고 피는 꽃 놓는 달에 마음만이 슬프구려.
지난밤에 당신을 만나 기쁨을 얻었으니 비록 사는 곳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부의 즐거움을 당신과 함께 하였구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더니 어찌 하루 저녁의 기쁨으로 이별이 닥칠 줄이야. 내 알았겠소. 고훈님이여. 그대는 이제 전국으로 가서 아름답게 살 것이지만 나는 이 땅에 남아 하늘이 아득하여 그대를 볼 길이 없구려. 그대가 떠났다고는 하나 마음은 내게 길이 남을 것이니 잠시라도 그대의 고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서로 세상이 다르긴 하지만 이 글을 듣고 당신의 마음 또한 나와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후에도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과 밭을 모두 팔아서 저녁마다 제를 올리고 음식을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은덕을 입어 저는 이제 다른 나라 남자의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멀다고 하지만 당신의 두터운 사랑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이제 당신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속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양생은 다시 혼인을 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살았습니다. 양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뒷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줄타는 소년. 옛날 봉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소리도 잘하고 남을 흉내내기도 잘했죠. 봉우의 집은 봉우 덕분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살배기 누이 동생 봉순이도 오빠만 있으면 잘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덜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하던 봉훈의 집은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을 지나던 남사당 패가 있었습니다. 남사당 패를 따라가면 보리쌀 1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면 엄마와 봉순이가 봄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봉우는 보리쌀 1마리를 집에 들여놓고 남사당 패를 따라 떠났습니다. 봉우는 절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남사당 패와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춤과 악기를 배우며 잘 지내게 되었지만 떠나온 집이 그리워 훌쩍거리며 울곤 했습니다. 그런 봉우를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복만이 아저씨였습니다. 괜찮다. 마음껏 울어라. 그래도 나는 가족이 있는 네가 부럽구나. 봉우는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그래, 남사당패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지. 고향도 모르고. 그 일이 있은 뒤 봉우는 복만이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만이 아저씨가 마당에 금을 쭉 긋더니 봉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금을 따라 걸어보아라. 절대 금을 벗어나면 안 돼. 봉우는 예, 저한테 맡기세요 하며 금을 따라서 똑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맨 땅에서 걷는 건데 계속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비틀 넘어지고 기우뚱거리며 잡아졌습니다. 그래도 봉우는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쭉 펴고 똑바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연습한 어느 날 복만이 아저씨가 봉우를 불렀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저 높이 길게 줄이 묶여 있었어요. 봉우야, 이제 저 줄 위에서 걸을 수 있겠느냐? 예, 제가요? 봉우는 드디어 줄타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날개라도 단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떨어져서 깨지고 까지며 봉우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줄을 왜 탄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봉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지막하게 맨 줄이 한 뼘씩 높아지고 봉우도 한 뼘씩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사당 패는 발길이 닿는 대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받아주는 마을만 있으면 어디라도 멍석을 깔아놓고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제주를 넘고 신나게 한바탕 놀고 나면 온갖 고달픔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다시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봉우는 그런 남사당패가 좋았습니다. 울고 웃으며 함께 떠나는 그 길이 마냥 정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고개를 넘어가던 중 봉우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여기는 분명 우리 고향 가는 길이야. 헐떡거리며 고개마루에 올라선 봉우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고향에 왔어, 고향! 그때 곰뱅이 새가 서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놀이판을 벌이려면 양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낭독할 때는 드라마틱한 감정을 담아 청중이 몰입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합니다. 주인공의 아쉬움과 기쁨,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하며 특히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강렬한 목소리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흐름을 유지하며 청중이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의 톤을 유지합니다. 복만이 아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봉우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라. 풍년이 들어온 걸 보니 좋은 소식이 올 게야. 바로 그때 곰뱅이 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탔다! 봉우의 입이 함지빵처럼 벌어졌습니다. 놀이판을 열어도 좋다는 신호가 온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아저씨가 겐지겐지 갈리를 두드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악기들이 한꺼번에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길놀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남사당패가 왔네. 남사당패다. 온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에 움찔 엉덩이춤까지 사람들은 모두 달려나와 함께 길을 났습니다. 오늘 하루 안 놀면 언제 놀아보냐? 하지만 봉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놀이 하랴, 엄마와 동생이 보이나 살피랴 정신이 없었죠. 최진산의 넓은 마당에서 풍물놀이가 흥겹게 휘몰아치고 사람들은 재에 따라 빙 둘러서 앉거나 서서 판이 만들어지면 무등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남사당패의 막내가 맨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장승 같은 아저씨들 어깨 위로 어린아이들이 날듯이 올라서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는 신이 나서 팔을 활짝 펴고 손을 까물대며 놀았습니다. 야, 잘한다, 잘해.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기한 번화놀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기다란 막대기로 뱅글뱅글 돌리던 접시가 공중으로 휙 날아가면 건너편 아저씨가 잘 잡아냈습니다. 야, 도사다, 도사. 나는 접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이들은 움찔하며 진땀이 나는데 이번에는 막대기 위에 담배를 올리고 그 담배 위에 또 접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접시를 따라 아이들의 눈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음 놀이는 땅제주꾼의 제주가와 매호시의 넉살이 웃기는 살판이었습니다. 휙휙 앞으로 2번 돌고 휙휙 뒤로 돌아 번개처럼 빠르게 번개군들을 넘어가니 마을 사람들은 잘한다 손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박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살판은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손바닥에 침을 2번 퇴하더니 이번에는 힘차게 땅을 구르며 공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 꼬서 지낸다. 줄타기 할 건가 봐. 사람들이 신기한 듯 줄타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의 얼음산이는 봉우였습니다. 봉우는 제법 의젓하게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주할머니, 줄할아버지, 술 한잔 받으시고 무탈하게 줄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엄마와 봉순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드디어 봉우가 줄을 타고 올랐습니다. 에이, 그놈 참 어린 것이 신동방통하게도 잘 뒀다네. 줄 한번 건너갈 때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봉우는 점점 신이 났습니다. 그때 봉우가 천연덕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밑에 계신 손님들, 내가 떨어지면 납작떡이들 도인이니 정신 바짝 차리시오. 그 말에 사람들은 와 하고 웃어댔습니다. 아이고, 납작떡이 되면 안 되지. 큰일이니 떨어지지 말고. 능청스러운 봉우의 재주에 줄은 휘청휘청 되었고 사람들의 가슴은 벌렁벌렁했습니다. 손가락 2개 넓이밖에 안 되는 외줄 위에서 봉우는 각시도 되고 양반도 되고 장군도 되었습니다. 마당 가득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타령장단에 어우러지고 봉우는 그 장단에 몸을 실어 폴짝폴짝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자신도 이제 어여한 남사당패의 얼음산이라고 보여주는 듯했죠.
봉우가 줄에서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일이 훌쩍 커버린 아들, 우리 아들 몸 상한 데는 없는지 보자며 엄마는 봉우를 끌어안고 한바탕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당에는 파리가 물어있고 엄마와 봉우, 봉순이는 꼭 붙어 앉아 함께 탈놀이를 보았습니다. 양반새님과 하인 말두기의 실갱이가 한참이었습니다. 이놈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쌍놈이 양반 용례를 해. 새님이 뭐든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하려 했소이다. 그렇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그러면 조판부터 새로 하자. 새로 해도 마찬가지. 양반은 말두기에 못당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옳지 않은 짐새를 쳤어요. 야, 이놈 말독이 양반을 보았으면 절을 해야지. 이 이야기를 낭독할 때는 드라마틱한 감정을 담아 청중이 몰입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합니다. 주인공의 아쉬움과 기쁨,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하며 특히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강렬한 목소리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흐름을 유지하며 청중이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의 톤을 유지합니다. 복만이 아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봉우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라. 풍년이 들어온 걸 보니 좋은 소식이 올 게야. 바로 그때 곰뱅이 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탔다! 봉우의 입이 함지빵처럼 벌어졌습니다. 놀이판을 열어도 좋다는 신호가 온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아저씨가 겐지겐지 갈리를 두드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악기들이 한꺼번에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길놀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남사당 패가 왔네. 남사당 패다. 온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에 움찔 엉덩이춤까지 사람들은 모두 달려나와 함께 길을 났습니다. 오늘 하루 안 놀면 언제 놀아보냐. 하지만 봉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놀이 하랴 엄마와 동생이 보이나 살피랴 정신이 없었죠. 최진산의 넓은 마당에서 풍물놀이가 흥겹게 휘몰아치고 사람들은 재에 따라 빙 둘러서 앉거나 서서 판이 만들어지면 무등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남사당 배의 막내가 맨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장승 같은 아저씨들 어깨 위로 어린아이들이 날듯이 올라서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는 신이 나서 팔을 활짝 펴고 손을 까물대며 놀았습니다. 야, 잘한다, 잘해.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기한 번화놀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기다란 막대기로 뱅글뱅글 돌리던 접시가 공중으로 휙 날아가면 건너편 아저씨가 잘 잡아냈습니다. 야, 도사다, 도사. 나는 접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이들은 움찔하며 진땀이 나는데 이번에는 막대기 위에 담배를 올리고 그 담배 위에 또 접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접시를 따라 아이들의 눈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음 놀이는 땅 제주권의 제주가와 매호시의 넉살이 웃기는 살판이었습니다. 휙휙 앞으로 2번 돌고 휙휙 뒤로 돌아 번개처럼 빠르게 번개군들을 넘어가니 마을 사람들은 잘한다 손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박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살판은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손바닥에 침을 2번 퇴하더니 이번에는 힘차게 땅을 구르며 공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고서 지낸다. 줄타기 할 건가 봐. 사람들이 신기한 듯 줄타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의 얼음산이는 봉우였습니다. 봉우는 제법 의젓하게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주할머니, 주랄아버지, 술 한 잔 받으시고 무탈하게 줄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엄마와 봉순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드디어 봉우가 줄을 타고 올랐습니다. 에이, 그놈 참 어린 것이 신동방통하게도 잘 뒀다네. 줄 한 번 건너갈 때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봉우는 점점 신이 났습니다. 그때 봉우가 천연덕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밑에 계신 손님들, 내가 떨어지면 납작떡이들 도인이니 정신 바짝 차리시오. 그 말에 사람들은 와 하고 웃어댔습니다. 아이고, 납작떡이 되면 안 되지. 큰일이니 떨어지지 말고. 능청스러운 봉우의 재주에 줄은 휘청휘청 되었고 사람들의 가슴은 벌렁벌렁했습니다. 손가락 2개 넓이밖에 안 되는 외줄 위에서 봉우는 각시도 되고 양반도 되고 장군도 되었습니다. 마당 가득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타령장단에 어우러지고 봉우는 그 장단에 몸을 실어 폴짝폴짝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자신도 이제 어여한 남사당패의 얼음산이라고 보여주는 듯했죠. 봉우가 줄에서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일이 훌쩍 커버린 아들, 우리 아들 몸 상한 데는 없는지 보자며 엄마는 봉우를 끌어안고 한바탕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당에는 탈리가 물어있고 엄마와 봉우, 봉순이는 꼭 붙어 앉아 함께 탈놀이를 보았습니다. 양반 새님과 하인 말두기의 실갱이가 한참이었습니다. 이놈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쌍놈이 양반 용례를 해. 새님이 뭐든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하려 했소이다. 그렇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그러면 조판부터 새로 하자. 새로 해도 마찬가지. 양반은 말두기에 못 당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옳지 않은 짐새로를 쳤어요. 야, 이놈 말두기 양반을 보았으면 절을 해야지. 여종은 누군가를 붉은 비단 보자기로 덮어 세운 채 등에 업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붉은 비단신을 신고 그 뒤를 따랐죠. 보자기 속에서는 얌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심생이 일부러 소매를 스치며 지나가 보았지만 처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청계전에 다다르자 다리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비단 보자기가 벗겨졌습니다. 그 바람에 등에 엎인 사람이 드러났어요. 짐작한 대로 다 자란 처녀였습니다. 얼핏 보아도 빼어난 미인이었어요. 한편 처녀는 아까부터 보자기 속에서 심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생이 처음 뒤를 따를 때 처녀는 남색 두루마기를 입고 초립을 쓴 선비를 발견했어요. 보자기에 가려 어렴풋하긴 하지만 잘생긴 선비가 따라온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중 바람이 불어 보자기가 벗겨지면서 처녀와 선비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처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여종이 얼른 처녀의 얼굴에 보자기를 덮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빠르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심생은 처녀의 얼굴을 보고 나니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여종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은 소공동 홍살문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곳에는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종은 그 집 가운데 한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심생은 여종이 처녀를 업은 채 사라진 집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옆집 노인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책을 소리내어 읽더니 오늘은 바느질을 하고 있구나. 심생은 처녀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처녀는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녀는 지난밤처럼 뒤척이며 가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생은 방 안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나 보다. 그 고민을 풀어주지 못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했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밝았습니다. 심생은 종소리가 울리자 처녀의 집에서 나왔어요. 심생은 날마다 어두워지면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가 종소리가 울리면 그 집에서 나왔죠. 하지만 처녀는 밤마다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등잔불을 끄고도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생이 처녀의 집을 찾아간 지 20번째 밤이었습니다. 심생이 막 처마 밑에 앉아 있었는데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얘들아, 오늘은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자. 몸이 불편해서 일찍 자야겠다. 그러세요, 아가씨. 심생은 검은 창문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하더니 결국 병이 난 모양이구나. 심생은 처녀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는 거예요. 심지어 탄식하는 소리가 창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면서 일찍 자지 않고 말이야. 심생도 처녀가 걱정되어 밤을 새웠습니다. 그 뒤에도 처녀는 고민이 더 심해지기라도 한 듯 밤마다 한숨과 탄식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심생이 처녀의 집을 찾은 지 20번째 날밤이었습니다. 그때도 심생은 처마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지 대번에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심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선비님은 정계천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분이시죠. 선비님이 날마다 찾아와 밤을 지새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 선비님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어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뒷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처녀의 말을 듣고 심생은 순순히 안았던 팔을 풀어 처녀를 놓아주었어요. 처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곧 안채에 가서 어머니한테 큰 자물쇠를 달라고 하여 가져오세요. 날이 어두워 무섭구나. 예, 아가씨. 여종은 안채로 들어가 곧 자물쇠를 받아들고 왔습니다. 처녀는 그 자물쇠로 열어주기로 했던 뒷문을 굳게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등잔불을 끄고는 잠자는 척하였습니다. 심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뒷문을 열어준다고 해놓고 나를 속였구나. 그래도 잠깐이라도 만나봤으니 다행이 아닌가. 그날 밤 심생은 처마밑이 아니라 뒷문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심생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녀를 찾아났습니다. 처녀와 다시 만난 지 일주일쯤 지나서 저녁 무렵 비가 시작하더니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지. 심생은 비옷을 챙겨 입고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장대같이 굵은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심생은 온몸이 젖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심생은 어김없이 불이 꺼진 처녀의 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처녀가 갑자기 일어나 여종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어서 등잔불을 켜라. 여종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시키는 대로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여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안채로 건너가서 자거라. 예, 아가씨. 여종들은 안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방문을 활짝 열어주고는 땅바닥에 앉아있는 심생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안으로 드시지요. 순간 심생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생은 벌떡 일어나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처녀가 심생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잠시만 편히 앉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처녀는 조용히 방을 나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심생은 처녀의 부모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부모님께 들키면 혼나겠구나. 놀라기는 처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마소사. 시집도 한간 딸이 한밤중에 남자를 방에 데려오다니. 이때 처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놀라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바깥 출입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 난생 처음 나들이를 나갔지요. 임금님의 행렬을 구경하러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청계천에서 저 선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선비님은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지요. 날이 추워도 폭우가 쏟아져도 말입니다. 문을 잠그고 냉정히 거절해도 결코 찾아오는 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추운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눕겠지요. 결국 제가 선비님을 죽인 꼴이 되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선비님은 귀한 양반집 자제입니다. 저는 중인 계급의 딸에 지나지 않는데도 선비님은 제게 온갖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노버니 저는 선비님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분은 연세도 많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담에 시집 가면 대릴 사위를 들을 생각이었지요. 그래야 살아계실 때는 정성을 다해 모시고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뜻과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제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처녀의 부모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심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처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었죠. 처녀도 그동안 심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몰래 키워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생은 날마다 처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밤에 몰래 담장을 넘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떳떳이 대문을 통해 들어가 처녀의 방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에 가려는 심생을 처녀가 붙잡아 앉히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처녀는 옷장에서 옷감을 꺼내 선비 앞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옷이니 받아주십시오. 심생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은 옷감으로 지어진 훌륭한 옷이었습니다. 심생은 옷을 보자기에 싸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집에 가지고 가서 두고두고 입으리다. 그 뒤에도 처녀는 여러 벌의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심생도 이제까지 입어본 적이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생은 집에서 그 옷들을 입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기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솔직히 대답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심생은 미처 처녀와 있었던 일을 집에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양반 집안도 아니고 중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일이었어요. 빨리 처녀와 관계를 끝내라고 꾸지람을 들을 거였죠. 그렇지 않아도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어요. 벌써 여러 달째 저녁마다 나가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이었죠. 심생은 그때마다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핑계를 댔지만 부모님은 이제 심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밥은 나가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그리 돌아다니는 것이냐. 어느 날 심생의 부모는 심생을 불러앉혀 훈계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분이 없다. 그런데 네가 공부를 게을리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하느냐. 당장 보따리를 싸서 절로 들어가거라. 한눈 팔지 말고 과거 공부만 하란 말이다. 심생은 부모님의 명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북한 산성에 있는 절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심생은 처녀의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셔야지요. 저는 선비님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심생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심생은 친구들과 함께 절에 방을 얻어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공부는 잘 되지 않았어요. 책을 펼치면 글자 대신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지금쯤 처녀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고 있겠지. 심생은 처녀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심생이 절에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하루는 절로 처녀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심생 선배님을 뵈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 하인은 심생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저희 아가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선비님 앞으로 편지를 남기셨지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심생은 하인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심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봄 추위가 아직 매섭습니다. 절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선비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군요. 선비님이 떠나신 뒤에 저는 뜻하지 않게 병을 얻었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다만 가슴에 맺힌 한이 3가지나 있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남 동료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이담에 대릴 사위를 얻어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늙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첫째 한입니다. 여자가 시집가면 천한 종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있고 시부모님이 있게 마련이지요. 시부모님이 모르는 며느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달이 지나도록 선비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살아서는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죽어서는 발붙일 것 없는 귀신이 되어야 하니 이것이 저의 둘째 한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옷을 지어드리는 것이겠지요. 저는 선비님께 옷을 여러 벌 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집에서 선비님께 음식 한 번 만들어 대접한 적이 없고 옷 한 번 입혀드린 적이 없지요.
이것이 바로 셋째 한입니다. 선비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고 또 병들어 죽게 되다니요. 선비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별의 인사조차 하지 못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이 깊은 한을 어찌 풀겠습니까? 선비님께서는 못나고 천한 저를 잊고 부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큰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심생은 눈물이 앞을 가려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끝내 편지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통곡을 한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 심생은 글 공부를 그만두고 무과 시험을 도와 무관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벼슬이 높아졌지만 먼저 간 처녀를 그리워하다 끝내 일찍 죽고 말았답니다. 심요살이 한 호랑이. 옛날 어느 고을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는데 그 효심은 대단했습니다. 어찌나 극진히 아버지를 모시는지 그 고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아버지가 덜컥 병이 났습니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효심이 깊은 이 씨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좋은 약과 의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 씨는 한양에 용한 요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이 씨는 아버지를 아내에게 부탁하고 새벽에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죠. 그렇게 먼 길을 재촉하며 깊은 산을 지나던 이 씨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떡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큰 소리로 외쳤죠. 나는 지금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한양에 가는 길이다. 썩 비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 씨의 호통을 들은 호랑이가 갑자기 엉덩이를 이 씨 쪽으로 향하고 몸을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긴 꼬리로 자기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호랑이의 난데없는 행동에 어리둥절해진 이 씨하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다시 한번 엉덩이를 이 씨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보고 네 등에 타라는 것이냐? 호랑이는 이 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겁이 났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겠다. 이 씨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털을 꼭 감아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낭독할 때는 드라마틱한 강정을 담아 청중이 몰입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합니다. 주인공의 아쉬움과 기쁨,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하며 특히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강렬한 목소리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흐름을 유지하며 청중이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의 톤을 유지합니다. 호랑이가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몇 개나 휙휙 넘어갔죠. 그렇게 한참을 가던 호랑이가 커다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는 몹시 아파 보이는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 씨를 태우고 왔던 호랑이는 앞발로 누워있는 호랑이의 입을 가리켰습니다. 이 씨는 겁이 났지만 슬금슬금 다가가 누워있는 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어보았어요. 그런데 호랑이의 목구멍에 커다란 뼈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뼈를 빼내자 두 호랑이 모두 이 씨에게 고맙다는 듯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더니 이 씨를 등에 태운 호랑이가 이 씨 앞에 다시 널쩍 등을 내밀었죠. 이 씨는 냉큼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더니 호랑이는 정말 나는 듯이 달려서 한나절 만에 한양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 씨는 서둘러서 의원을 찾아 약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여 호랑이가 자신을 내려준 것으로 다시 가보니 여전히 그 호랑이는 이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호랑이 등을 얻어 이 씨는 한나절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죠. 호랑이 덕분에 한 달 걸릴 길을 하루 만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씨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음막을 짓고 심묘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호랑이가 언제나 이 씨를 지켜주었어요.
산중에 왕인 호랑이가 2마리나 있었으니 어느 동물이 감히 이 씨를 해치겠습니까? 멧돼지며 여우들도 이 씨 앞에는 감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들은 추운 겨울이면 제 몸으로 이 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이 씨가 집과 논으로 갈 때면 이 씨를 등에 태워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씨가 신묘살이를 끝내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울부짖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이 씨가 음막 밖으로 나와보니 멀리서 진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이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울음소리를 따라 뛰어갔어요. 달리고 또 달려가 보니 호랑이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둘러싸고 돌과 창을 던지고 있었어요. 멈추지 마라! 그건 내 호랑이요! 그 말을 듣고 사냥꾼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웬 상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호랑이의 주인이라고 하니 말이죠. 호랑이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아닌데요. 아하, 이 사람이 호랑이 가죽을 입고 있어서 그런가 본데. 정말 당신 호랑이라면 어디 한번 만져보시겠나? 당신 호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우리가 풀어주리라. 사냥꾼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호랑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호랑이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얌전히 이 씨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그 모습을 본 사냥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구만. 호랑이에게 임자가 다 있을 줄이야. 이 씨가 호랑이 등에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기까지 하자 사냥꾼들은 약속대로 호랑이를 풀어주었어요. 이 씨 덕분에 무사히 풀려난 호랑이는 친구처럼 이 씨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가끔 산에서 사냥한 것을 물어오기도 하고 이 씨 집에서 먹을거리를 얻어먹고 가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씨 집을 찾아오는 호랑이의 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빠, 엄마, 호랑이, 그리고 아기 호랑이까지 온 식구가 다 같이 와서 놀다가 훗날 이 씨가 살던 마을은 호랑이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네요. 심심풀이 삼아 바둑을 배운 뒤에 전혀 나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늘 싱글벙거렸던 사람이 바둑에 지기만 하면 벌컥 화를 냈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던 사람이 내기 바둑에 큰 돈을 아낌없이 쓰곤 했죠. 급기야는 그날 번 돈을 내기 바둑으로 다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아내가 바둑 때문에 점점 변해가는 상인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또다시 내기 바둑 두고 두면 이제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장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뜩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약속했죠. 여보, 미안해. 내기 바둑을 두지 않겠어. 그렇게 상인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단 장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송나라의 상인 하두강이라는 사람이 비단을 갖고 병난도를 찾았어요. 처음 찾은 병난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끄럽벅적했죠. 정박한 배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한가운데 좌판을 구경하러 온 여인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고려의 거리를 구경하던 하두강은 문득 한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로군. 여인은 좌판을 잠시 보다 이내 발길을 돌려 가까이 있는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두강은 그 상점을 기억해 두었죠. 다음 날 하두강이 배에서 내리자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비단을 파십시오. 제가 더 높은 값을 쳐드리지요. 하지만 하두강은 고개를 숙이고는 곧장 어제 보았던 그 상점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바로 그 상점은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하두강은 인사를 반눈으로만 하고 주위를 살폈죠.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한 구석에 놓인 바둑판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두강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바둑을 좀 두십니까? 상인은 바둑 이야기가 나오자 반색을 했습니다. 예, 그냥 심심할 때 두는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저하고 바둑 한 판 두시겠습니까? 내기 바둑 때문에 아내에게 혼났던 상인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두는 것은 내기 바둑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상인은 얼른 좋다고 말하고 바둑판을 꺼내왔죠.
바둑을 두니 하두강이 보기에는 상인의 바둑 실력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두강은 상인의 수준에 맞춰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둑을 두시는군요. 잘 두기는요. 아기 바둑을 두다가 크게 지는 바람에 아내에게 혼났습니다. 어제 예쁜 여인이 이곳으로 들어가던데 그분이 부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하두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둑을 계속 두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하두강의 머릿속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두강은 일부러 바둑을 크게 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계속해서 크게 져주었어요. 그러고는 상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이런 또 적군이군요.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내기를 안 하고 두니 영 실력이 안 나옵니다. 우리 내기 바둑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상인은 그 말을 듣고 아내 얼굴이 떠올랐죠.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내기 바둑은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두강은 살살 상인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비단값에 인삼 1근을 더 얹어드리지요. 내가 지면 비단 1피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하두강의 제안에 상인은 고민을 했어요. 이를 어쩐다. 비단 1피를 그냥 얻을 수 있는 기회로군. 상인의 실력도 별로니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다 아내와의 약속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두강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죠. 그럼 비단 2피를 얹어드리지요. 그 말에 상인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기 바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상인이 크게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두강이 한숨을 쉬더니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 판 더 합시다. 이번에는 비단 3피를 얹어드리겠습니다. 상인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박이 또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낭독할 때는 드라마틱한 감정을 담아 청중이 몰입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합니다. 주인공의 아쉬움과 기쁨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하며 특히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강렬한 목소리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흐름을 유지하며 청중이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친밀한 스토리텔링의 톤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도 승패는 쉽게 갈렸습니다. 상인이 또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두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기는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두고 하두강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상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죠. 이제 그만하시려고요? 아무래도 제 실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두강은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몇 걸음 걸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상인은 냉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하두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배에 있는 비단을 전부 걸 테니 그쪽은 아내를 걸지요. 예. 아내를요? 상인은 잠시 깜짝 놀랐지만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두강의 바둑 실력이 형편없었으니까요. 도저히 질 수 없는 실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상인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상인은 기세 좋게 바둑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두강의 바둑은 전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상인이 한 수를 둘 때마다 하두강은 더 좋은 수를 두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둑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상인이 악착같이 버텼지만 결국 이긴 건 하두강이었습니다. 상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그때 하두강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내를 내놓으시오. 하두강이 눈치를 주자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구를 뒤져 상인의 아내를 끌고 왔어요. 끌려온 아내가 바둑판을 보더니 어찌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인은 아내를 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두강의 부하들의 방해를 못 이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한참이 지나서 정신을 차린 상인이 하두강의 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두강의 배는 벌써 한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두강의 배가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바다로 나아간 배가 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곳만 빙빙 맴도는 거예요. 다른 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두강의 배만 그랬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선원이 하두강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점을 칠 줄 압니다. 점을 쳤더니 배를 움직일 방법이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 무슨 방법이요? 하두강이 물었습니다. 고려 여인을 되돌려 보내면 됩니다. 하두강은 그 말을 듣고 그 방법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죠. 하는 수 없지. 그런데 배가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여인을 돌려보낸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두강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갑자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두강의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배는 벽난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항구에 주저앉아 있던 상인의 눈에 하두강의 배가 보였죠. 상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내기바둑으로 아내를 잃을 뻔했던 상인은 그 후로는 내기바둑은커녕 바둑판조차 거두어 보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